안녕하세요. 통일이 오는 그날까지 담대하고 담담하게 이야기를 짚어보는 통일담담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북한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성문정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연구위원님 그리고 류희진 씨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희진 씨가 수중 발레 국가대표였잖아요. 어떻게 뽑히고 하게 됐는지 그런 과정을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네. 저희 수중 발레 종목 같은 건 김종일이 너무 좋아했던 스포츠 종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외모나 키나 이런 걸 좀 잘 봐서 뽑아라 하는 지시가 내려와서 그래서 저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운동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는 없고 코치들이 되게 길 가다가도 예쁘고 아 얘는 좀 족성에 맞겠다 하고 선발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운동을 시작할 때 북한의 갈매기라는 영화가 엄청 붐을 일었어요. 수중발레 선수들에 대한 그런 영화였는데 실제 선수들을 데려다가 만든 영화였던 거예요. 딸을 가진 부모님들은 한 번쯤 시키고 싶은 그런 종목이 되어서 저도 부모님이 데리고 선수촌에 간 거죠. 그래서 막 스트레칭도 하고 체육, 부모님들 키까지 다 봐요. 근데 제 족성에 잘 맞았고 몇 살 때였는데요? 7살 때. 7살 때? 네. 피겨나 수중 발레는 아기 때부터 해야 스트레칭이 잘 되기 때문에 다 국가대표가 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점점 실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한 12살 때부터는 특기 전망 선수와 비특기 전망 선수를 갈라요. 그래서 특기 전망 선수들은 식사질부터가 관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연구진이 와서 이 선수에게 몸에 좋은 그런 것도 먹이고 그래서 내 국가에서 투자를 해서 키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16살 때 저는 국가대표가 됐는데 그때까지 계속 특기 전망 선수로 국내 경기 성적 그다음에 이 사람 지금 현 상태 이런 거 체크하면서 키워지는 거죠. 그러면 희진 씨는 집안 출신도 좋은 편인가? 왜냐면 출신이 안 좋으면 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던데요? 일단 저희 종목은 다른 종목과 달리 좀 평양 출신으로만 일단 가능했었고요. 생활이 괜찮은 중산층의 자식들이 많이 했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드는데요. 북한에서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선발할 때 실력을 안 볼 수는 없겠지만 실력보다 오히려 출신을 더 중시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사실입니까? 아마 국가대표 선수들을 선발할 때 출신 성분을 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관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수들은 국내에만 머무는 게 아니잖아요. 국제 대회에 나가야 하고 훈련을 해야 되고 결국 1년에 3분의 1 이상을 국제에서 나갈 텐데 그러면 거기서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조금만 흔들리면은 바로 이제 탈북이라는 정치적인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 제가 바로 그 그러니 케이스. 아무래도 이제 정치 당파성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안이 좀 좋아야지 선발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국제대회에 나와서 중요한 성과를 거두면은 저 시골에 살아도 평양에 살 수 있도록 아파트를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현재 이제 북한의 체육을 움직이고 있는 중요한 힘이기는 한데 우리가 보면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죠. 체육을 순수한 그 어떤 우리 스포츠 정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체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북한 사회에서 체육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북한 사회에서 체육을 정해 놓은 게 어마무시합니다. 북한의 이제 정치 용어 사전이라고 북한의 이제 사회과학 출판사에서 만들어낸 정치 용어 사전이 있고요. 그 사전에 보면은 체육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아 실현, 행복을 위한 거, 건강 증진을 위한 거 이런 게 아니에요. 당과 그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서 일단 자기의 신체를 단련시켜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또 이게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인 55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어느 탈북민을 만났을 때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등산을 하는지 모르겠대요. 그 힘든 걸 왜 하냐. 맞아요. 나를 위해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산에 올라가면서 땀을 흘리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잖아요. 그 친구들은 그게 고역인 거예요. 노동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발 토요일, 일요일은 어디 안 가고 집에서 쉬었으면 좋겠다. 동원 안 당하고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는 게 사람의 본능인 것 같죠. 궁금한 게 혜진 씨가 아까 7살 때 처음 갔을 때 그 적성에 맞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잘하면서 그럼 어때요? 진짜 이게 보람이 없어요? 아니면 계속 당을 위해서 해야지, 나를 위해서 해야지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당연히 장군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내가 운동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어렵다 보니까 수영장 물 온도가 좀 차요. 찬물에 들어가기 싫잖아요. 애기들인데. 네. 그럼 막 세뇌 교육을 해요. 우리는 장모님을 위해서 보내달라서. 그 애기들이? 네. 그럼 뭐 충성하자 하면서 빠져요. 근데 너무 찬 거예요.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우리 아빠 엄마를 위해서 한다고 했으면 좀 더 잘하지 않았을까. 말씀 들어보니까 기본적인 톤은 있지만 그래도 3대에 걸쳐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혹시 그 와중에도 정권별로 좀 차이점도 있었습니까? 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김일성 당시 쪽에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북한 체제를 결속시키기 위한 수단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 분단되기 초창기에는 북쪽이 중공업이 발달돼서 잘 살았습니다. 맞아요. 분단 직후에는 그죠? 북한이 거의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살았다고 그러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와 관련된 경기력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시안 게임의 4위를 계속 유지해 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과학 기술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북한의 경제력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고 고난의 행군의 시기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급기야 아시안 게임에서 16위권까지 떨어졌던 부분들인데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 정권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김정은이가 아시는 것처럼 스위스에서 은행할 때 나이키 신발 신고 농구하고 맞아요. 뭐 스포츠를 굉장히 즐겼다는 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들어오자마자 이제 스포츠를 통치 이념으로 삼으면서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육 강국의 열풍을 강조했던 국제 경기력은 점점 떨어져 가고 있고 떨어질 그런 수밖에 상황들이 없을 좀 것 같아요. 훈련 이런이죠. 환경이 너무 다르잖아요. 사실 북한 체육은 이산가족 상봉과 함께 더불어서 그래도 남북 교류의 어떤 대표적인 상징이란 말이에요. 남북 체육 교류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 학계에서는 한 4가지 정도로 특징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역사성인데 아마 경평축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낯익은 단어일 거예요. 서울과 평양이 교환 경기를 했던 부분들인데 그게 이제 사실 뭐 조선시대, 뭐 요때 일제시대 요때부터 이제 출발을 했던 상황들이거든요. 1920년대부터 출발을 했었었는데 그게 이제 서울 평양 교환 경기가 전국적으로 붐을 일기 시작을 합니다. 통일 축구, 통일 농구 그러면서 북한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들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경평 축구의 연장선상에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역사성을 또 가지고 있고 남과 북 국민들이 동시에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정치적으로 이질적인 요소들이 들어갈 수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대중성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남북이 이렇게 대립되어 있을 때도 각기 다른 국가적 위상을 가지면서 국제기구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피파라든지 IOC라든지 아니면 그 종목별 내에서 남북 단일팀 하거나 교환 경기 하라는 것들이 그 종목단체 회장의 일종의 업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기구 사회가 이렇게 중재를 해줍니다. 네. 축구 그러면은 피파가 있고 수영 그러면 국제수영연맹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평창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을 만들었을 때 국제적인 룰을 깨고 그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에서 선수를 더 티오를 넣어주면서까지 단일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사람들의 두고두고의 업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때 그게 가장 저희가 생각하는 인상 깊은 체육 교류였던 것 같아요. 다른 것도 딱 들으면 이런 게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올림픽을 하다 보면은 항상 그 남북 공동 입장하죠. 이게 2000년 시드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시드니 올림픽부터 공동 입장을 해서 평창 동계올림픽 그다음에 그 해에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까지 한 12번 정도를 이렇게 동시 입장을 네.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은 가장 큰 남북 관계의 교류의 특징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교류가 줄었죠. 어떤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거의 뭐 북한이 이제 핵실험하고 그다음에 미사일 실험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이제 제재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 모든 게 단절됐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국제경기대회에 나와서 같이 공동훈련도 했어요. 연습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왔던 연습기구들 북한에 다 주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는 것 그 자체가 국제사회 제재에 위반이 되니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단절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길게 갑니다. 자, 우리 2회에 걸쳐서 북한 체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아니 오래간만에 네.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제 선수하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우리 연구위원님 같은 분도 이렇게 북한 체육 교류를 더 할 수 있도록 많이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가 2회에 걸쳐서 북한 체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통일 담당.